13개 식민지와 영국과의 갈등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07년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1733년 조지아 식민지까지 13개 식민지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13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보스턴, 뉴욕, 찰스턴, 필라델피아 이런 주요 도시에 살고 있는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을 영국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거주민들이 영국 식민이라는 정체성을 크게 공유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유럽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연합과 바이에른, 프랑스, 프로이센, 스페인, 스웨덴들의 연합으로 나눠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죠. 이 전쟁을 미국 식민지에서는 조지왕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프로이센이 유럽 강대국으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다퉜죠. 이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우리가 지금 이미 영국과 같이 싸우고 있구나 해가지고 영국 식민이라는 정체성을 크게 공유하게 되죠. 큰 전투는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미국인이 관할하는 군대가 뉴욕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프랑스군하고 그 동맹 인디언하고 싸웠습니다. 1754년 뉴욕 올버니에서 식민지 대표단 회의인 올버니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이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식민지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개최됐고 7개의 식민지 대표가 참여해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한 사람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올버니 연합안이 제시를 했고 이 올버니 연합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각 식민지가 방어, 확장, 인디언과의 싸움 이 문제를 총괄하는 통합기구로 그랜드 카운실이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이 안은 결국에 13개 식민지가 거절하고 영국 왕이 거부하는 바람에 채택은 안 됐지만 13개 식민지가 공동 방어를 위해서 움직이는 생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까 미국인들이 영국의 식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북아메리카 대륙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 위치한 프랑스의 식민지를 누벨 프랑스라고 했는데 이 프랑스의 영토는 5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돼 가지고 캐나다, 아카디아, 허드슨만, 뉴펀랜드, 루이지애나 이렇게 프랑스 영토가 형성되어 있었죠. 이 그림과 같았던 프랑스 식민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벌였던 전쟁인 7년 전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7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죠. 1754년에서 1763년까지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7년 전쟁은 이전의 전쟁은 유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식민지로 확대된 것이었는데 이 7년 전쟁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확장됐습니다. 이 7년 전쟁이 실질적으로 미국 독립혁명의 원인이 됩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7년 전쟁 이전에도 갈등의 뿌리가 깊었죠. 누벨 프랑스랑 에팔레체 산맥 동쪽에 있는 영국 식민지랑 이게 경계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오데오하고 오하이오 계곡에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은 북아메리카 최초로 세계전쟁의 무대가 되죠. 병사들은 미국인이었는데 영국 식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 편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영국은 미국인 장교를 훈련시키고 미국인들을 징집했죠. 이때 가장 유명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죠. 독립전쟁에 맹활약을 하게 된 초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으로 영국 군대와 민간인 지도자 존재가 미국인의 의식 속에서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전쟁의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독립의 불씨가 된 전쟁이기도 한데 대륙 전체에서 공동의 광범위한 군사작전, 공동 대응이 필요하구나 하는 강한 문제의식을 낳게 되는 전쟁이죠. 1763년 7년 전쟁에서 결국 영국이 이기죠. 이제 패전한 프랑스는 파리 조약을 맺고 미시시피강 동쪽을 영국에 할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당시로 우리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원, 6,500만 파운드, 현재의 가치로 이걸 환산하면 수십조에서 수백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돈을 영국 본국이 썼죠. 영국의 특권계급, 영국의 의원이나 영국 특권계급들은 식민지를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식민지 사람들은 우리 아들들이 영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영국에 기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결국에는 미국 독립을 가져오게 되고 영국 식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영국하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영국은 전후에 엄청난 비용을 썼으니까 이 세수를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주요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민지에 대해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영국은 식민지 방어 비용을 줄여야 되겠으니까 병영법을 제정해가지고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 식민지인들이 인디언하고 충돌하니까 그거 보고하기 위해서 군대를 또 보내야 되고 주둔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이 병영법과 세금 부과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생기죠. 이 보스턴 차 사건 이전에 식민지들이 반발하게 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은요. 통합법, 설탕법, 인지세법, 선언법, 타운젠드법, 차법 이런 게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나궁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전의 주요 조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식민지인들이 반발하게 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통합법, 설탕법, 인지세법, 선언법, 타운젠트법, 차법이 있어요. 통합법, 식민지가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거나 기존 지폐를 재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설탕법, 당밀, 설탕, 철, 소금 등의 수입품에 관세 부과하는 법이에요. 인지세법, 신문, 일간지, 카드 등 미국 식민지에서 출판되는 출판물에 세금 부과하는 법이에요. 선언법, 영국 의회가 어떤 경우에든지 권한을 지닌다는 법이에요. 타운젠드법, 타운젠드법의 목적은 식민지에서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법에 의한 철저한 무역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법이에요. 차법, 런던의 창고에 쌓아둔 막대한 차의 잉여로 인해 재정적 곤란에 처한 영국 동인도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에요. 미국 식민지에서 밀수된 차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죠. 이제 보스턴 차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1773년에 영국 수상 노스는 식민지 상인회에서 차에 밀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밀무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동인도 회사에다가 독점권을 부여했죠. 미국의 밀수업자들이 영국 본토로부터 차 수입을 이제 동인도 회사가 독점해버리고 자기들은 못하니까 인디언으로 가장해가지고 동인도 회사의 배에 들어가지고 그 300상자의 홍차를 바다로 다 폐기시켜버리죠. 이 계기로 동인도 회사가 손실이 커지니까 영국 정부하고 영국 의원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식민지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보스턴항을 폐쇄하고 매사추세츠 자치정부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민지 주민들이 식민지 자치권 억압으로 규정하고 반발이 거세지고 갈등이 점점 본격화되죠.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생기니까 영국 노스 총리는 1774년 4월 22일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영국 시민을 괴롭히고 상인을 약탈하며 배에 불을 질렀다. 모든 권위와 법률을 부정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러면서 식민지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고 다양한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법들이 식민지인들에게 매우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인들 또한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법 5가지를 나궁이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을 수 없는 법 5가지를 소개할게요. 1. 퀘벡법. 퀘벡 식민지 영토를 확대시켜 그 지역의 프랑스계 가톨릭 주민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개혁을 실시한 것이었죠. 퀘벡법은 식민지인들의 이익에 반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퀘벡에서 가톨릭이 우세할 것이라는 공포에 떨었으며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영국계 미국인을 압박할 것을 두려워했죠. 2. 매사추세츠 통치법. 매사추세츠 정부를 일방적으로 영국 정부의 지배하에 두도록 변경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이에요. 식민지 정부의 모든 임원은 영국 정부 혹은 국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법은 또한 매사추세츠의 타운미팅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죠. 3. 보스턴 항구법. 동인도 회사가 파기된 차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또한 질서가 회복되어 국왕이 만족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에요. 4. 재판권법.
매사추세츠의 영국 관리가 고발당하면 총독이 다른 식민지 혹은 영국 본국의 재판장을 옮기는 것을 인정한 법률이에요. 조지 워싱턴은 영국 장교가 미국인에게 위해를 가해도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을 살인법이라고 불렀어요. 5. 병영법. 병영법은 모든 식민지에 적용되며 미국에서 영국군 병사가 효율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법이에요. 새로운 병영법은 적당한 숙소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총독이 다른 건물을 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 참을 수 없는 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763년에 7년 전쟁이 끝이 나고 전쟁 비용을 둘러싸고 영국과 식민지는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영국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영국 의회는 당연히 식민지에서 난 전쟁이니까 식민지에서 세수입을 늘려가지고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1765년에 인지세법, 1767년에 타운젠트법과 같은 법률이 대영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공정하게 부과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식민지들은 전혀 동의 안 했죠. 그래서 영국 의회는 1766년에 선언을 통해 가지고 반발하는 식민지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서 어떤 것이든 입법할 권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식민지인들은 영국 헌법 하에서 영국 시민은 자신의 자산을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징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13세기에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되죠. 무대표, 무과세라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식민지인들은 이제 식민지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우리도 영국 의회에 직접 대표를 보내게 해주라.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걸 주장하면서 영국 의회에다가 식민지 대표로 의원을 보내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689년에 제정된 권리장전에 명시된 것은 대표가 있어야만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영국 국민으로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을 수 없는 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드디어 제1차 대륙회의가 소집이 되게 됩니다. 1차 대륙회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1차 대륙회의는 영국의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 중 12개 의회에 의해 임명된 대표 56명에 의한 회의체예요. 제1차 대륙회의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성과를 얻었어요. 첫 번째 성과는 각 식민지들의 연대 결의예요. 이 결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영국 제품을 불매하고 또한 수출도 중지한다 는 식민지 사이의 동맹 약관을 담았어요. 이 결의는 뉴욕을 제외한 모든 식민지 의회에서 승인되었어요. 식민지 의회는 참을 수 없는 법이 철회되지 않으면 1775년 9월 10일 이후 영국의 수출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나 영국은 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독립전쟁이 발발했죠. 두 번째 성과는 제2차 대륙회의를 1775년 5월 10일부터 개최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 회의는 후에 대륙회의라는 명칭으로 미국 독립전쟁을 이끈 단체가 되었어요. 이 7년 전쟁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죠. 영국인과 미국인의 생각이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했고 영국이 식민지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금들을 부과하면서 그동안 당시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공화정 정부를 만들고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 독립의 배경과 제2차 대륙회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뭘 먼저 봐야 될까요? 물론 그 사람의 얼굴도 보고 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만 보다 좀 더 알려면은 그 집안은 어떤지 어디서 살았는지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죠. 미국 독립 의 배경이 결국에는 오늘의 미국의 여러 정치 사상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 하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핵심 사건이죠. 프렌치 인디언 전쟁. 그러니까 미국 땅을 놓고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갈등 벌어지게 되죠.
이 갈등의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고 프랑스와 인디언이 한편 영국과 영국을 돕는 조금의 인디언이 한편 이렇게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전쟁에서 영국이 파리 조약을 통해서 승리를 했고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 가지고 영국 의회는 식민지가 부담해야 된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3개 식민지 주민 모두는 전쟁 비용을 식민지만 부담하게 하는데 똑같이 일치단결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는 인구가 대략 한 300만이었고 농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인이 있고 자본가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의 구질서로 미국은 벗어나 있었죠.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왕당파, 식민지가 전쟁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을 편들고 영국 왕을 편드는 사람들은 우리 국왕 전하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영국 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죠. 왕권 신수설이죠. 왕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뿌리 깊은 사상이었죠. 그 왕당파들이 80%가 넘는 다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미국은 독립해야 하는 독립파. 근데 그 독립파의 다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군주정, 왕정을 수립하자는 게 아니고 독립하자는 다수는 결국에는 공화정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왕이 없는 사회. 이게 결국에는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무장이 돼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화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죠. 이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비용을 부담하니까 문제는 같은데 해결법이 이제 다른 거죠. 왕당파하고 독립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시로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비용을 식민지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우리도 의회에 대표자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대표자 파견 없이 과세하지 마라 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것은 권리양전의 핵심 슬로건이었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갈등의 과정에서 식민지의 비용을 분담을 하니까 식민지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열게 되죠. 1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그 와중에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생깁니다. 보스턴 항에서 영국 정부에서 허가받은 회사에서 차를 팔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인디언들로 가장해가지고 차를 갖다가 바다에 버리게 되고 그 사건으로 영국은 군대를 보내서 보스턴 항을 봉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영국 노스 총리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식민지 대표자들이 배에 불을 지르고 이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참을 수 없는 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벌어지죠. 1775년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 따라서 이제 2차 대륙회의를 만들게 되죠. 13개 식민지가 모여서. 그 과정에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발간이 되고 이 발간된 책이 전체 300만 미국인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누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농민보다는 자본가의 화살이 큽니다. 결국엔 뭐냐면 농민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농민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독립을 하든 식민지로 있든. 그런데 무역을 하는 사람들, 상공인, 자본가는 달랐습니다. 이 상공인 자본가들은 결국엔 자유무역이 본인들의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독립화로 기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2차 대륙회의는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대륙회의는 사실상 연방의회 역할을 그리고 전쟁 지도부 역할을 합니다. 2차 대륙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을 독립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1776년에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이기고 그 다음에 연방헌법이 1787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는 당시 미국의 상황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게 제도로 굳혀지게 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은 시대별로 미국 독립의 주요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 이게 결국엔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의 영토를 누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갈등이죠. 거기에서 영국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여기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전쟁 비용 내라 해가지고 조세를 매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조세 정책이 인지세법 이런 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1764년에 식민지가 막 부과를 하게 되죠. 그러고 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 생기고, 이 차 사건의 결과로 74년 4월에 영국 노스 총리가 이제 선언하는 걸 합니다. 식민지인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상인을 약탈하며 배에 불을 질렀다. 우리 모든 권위와 법률을 부정하는 행위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결국 참을 수
없는 법이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참을 수 없는 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74년 9월에 미국이 제1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나 봅니다.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니까 13개 식민지가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75년에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열리고 그 다음에 76년에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발간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륙회의가 독립선언을 76년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헌법인 연합규약이 만들어지고 연방의회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이 연합규약이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연합구역에 따라 연합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크타운 전투가 벌어지고 영국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죠. 1781년에. 그래서 1775년부터 1781년은 미국 독립전쟁,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독립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처럼 혁명인데 그거는 뭐냐면 구시대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가 일어나게 되죠. 대륙회의는 1781년에 전쟁이 끝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필라델피아에서 재헌회의가 만들어지죠. 연합규약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연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재헌회의가 열리고 1787년에 연방이 탄생하게 되죠. 13개 주가 재헌회의에서 만든 헌법안에 대해서 13개 주가 비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연방헌법의 비준은 미국민이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연방헌법을 비준하는 것은 주입니다. 13개 주가 헌법을 비준하게 되고 델라웨어 주가 첫 번째로 1787년 12월 7일 날 첫 번째로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 아일랜드 주가 13개 주 중에서 1790년 5월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헌법이 비준되는 것에 따라서 1789년 4월 30일 날 아메리카 합중국 USA가 탄생을 하게 되죠. 연방은 탄생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방정부의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언제 절대왕으로 변신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그리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분명하게 하는 수정헌법이 1791년에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헌법 어디에도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습법상 미국은 이미 자치하고 있는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헌법의 핵심 내용은 민병대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수정헌법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권한 외에는 모두 다 주정부의 권한이다. 이게 수정헌법의 핵심이죠. 우리가 지방자치, 주민주권 이런 사상을 살펴보려면 미국의 수정헌법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배경은 앞서도 설명했겠습니다만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영향을 끼친 데가 첫 번째가 영국의 지방당입니다. 영국의 지방당은 영국 안에서 당시 영국 정치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지방당의 대표자들은 영국의 귀족 정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대표자들은 그 지방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귀족 정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공화적으로 가는 동력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이죠.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사회계약론, 존 노크, 루소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배경이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없었다면 영국하고 특수한 전쟁 관계에 있는 이 시기에서 과연 저러한 정치체가 탄생했을까 싶었는데 저는 이 상식이 없었다면 탄생하기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당시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이런 국부들이 공화정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끼친 공화주의를 한번 보면 공화정의 어원은 라틴어죠. 레스 퍼블리카입니다. 공공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림에서 보입니다만은 로마에서 크게 폈죠. 로마도 결국 나중에 군주정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 공화정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이 로마 공화정은 3가지 정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로원, 집정관, 민회인데 이 민회라는 데에서 정부의 권한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선출을 했죠. 집정관, 정무관, 호민관 이 관리들을 선출을 했고 그 다음 이 민회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했죠. 그래서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군주제를 반대하고 권력을 나누고 분립하는 민주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는 미국의 핵심 사상이죠. 이 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율, 우리가 스스로 이 율령, 법을 만들 수 있고 자결,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우리 자치사상에서 비롯되는데, 이 자치사상은 결국에 로크라든지 이런 사회계약론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보면 첫 부분에 그게 그대로 명시되어 있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이런 분들이 저술한 자유론이죠. 자유론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선언을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보면은요, 독립파와 왕당파가 매일 싸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식민지인 대다수가 자애로운 영국 왕의 신민이라고 여기는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전통이 강했죠. 오랜 세월 동안 뭐 군주정이었고 왕권 신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당시로서는 반역이고 불충이었죠. 그래서 76년 4월에 페인의 상식이 크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13개 주가 모여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미국 독립선언도 기록되어 있죠. 이 독립선언문은 기초위원을 만들어가지고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참여했고, 그들이 지녔던 자연법, 사회계약론 이런 사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독립선언이 있은 후 8년간의 걸친 싸움 끝에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조약을 맺고 완전하게 독립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파리 조약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은 미시시피강 동쪽에 있는 땅마저 받게 되죠. 오늘날 미국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정해서 축제를 하고 있죠. 이 독립선언서는 5인위원회가 꾸려졌죠. 미국 3대 대통령이죠. 이 토마스 제퍼슨이 거의 기초를 했다 해요. 그리고 선언서를 준비할 의무를 맡고 76년 7월 4일에 채택됐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동력이 될 자유 철학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게 토마스 페인이 상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메리카인들의 결정은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데 사실 영원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이 중요한 거는 당시 미국인들의 생각이 잘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왕당파,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이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신세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사상, 이걸 담아놨죠.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는 이 사회계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미국의 제도에 녹아있고, 이 제도는 미국을 넘어서 자본주의 혁명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퍼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